연말에 며칠 쉬었더만 쉬고 나면 계속 쉬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도 잘 안 돼. 그리고 쉬면 목이 좋아지는데 목이 잠깁니다. 말을 많이 해야만이 목이 풀려요. 참 희한하죠. 이거 나는 무슨 제가 태어난지 말해야 될 팔자인가 봐. 목이 안 하다가 하면 목이 잠깁니다. 자, 목적의 가능을 합니다. 목적이 가능하지 않으면 국가가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해야 된다. 즉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불가능이라고 그러죠. 그 불가능을 줄여서 뭐라 그런다?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목적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가능한지 불능한지는 물리적 기준에 따릅니까? 사회통념에 따릅니까? 사회통념에 따르지 물리적 기준에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한강에 빠진 금반지를 찾아주는 계약은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능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통념에 따른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 불능도 언제 불능됐냐에 따라서 불능을 다시 나눠봅니다. 갑과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1월 20일 날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 찍었다는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그러면 어른 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건물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3일 전에 화재로 소실했어요. 그럼 어른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목적인데 건물이 화재로 소실했으니까 소유권 취득 가능해 불가능해? 불능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이게 불능입니다. 어쨌거나 불가능이 됐어요.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매매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화재로 소실됐어요. 어쨌거나 소유권 취득은 가능해 불가능해? 둘 다 불가능이죠. 그런데 요 왼쪽 불가능은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가능해서 불가능했어요. 집이 없는데 집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법률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불가능했다. 요 왼쪽 불능을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불가능한 것을 였습니다. 요거는 성립할 당시는 가능한데 이후에 불능됐다. 요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사이는 무슨 법률행위 했냐면 매매 계약 했죠. 지금 우리는 성립한 이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왜냐? 목적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요 매매 계약은 유효게 무효게? 무효입니다. 왜냐? 건물도 없는데 건물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달을 따다 주는 계약하고 똑같다니까. 달 따다 줄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걸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 만일 여자친구와 사귈 때 달 따다 준다는 계약하면 돼 안 돼? 괜찮아. 무효라니까. 안 따다 줘도 된다니까. 그걸 뽕이라 그러잖아. 뽕은 많이 치는 게 괜찮다니까. 그럼 또 달 따져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니까. 내가 만일 너와 결혼하면 손끝에 물 하나 묻힐 것이라고 뻥 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섭진 걸려 있잖아, 지금. 다 뻥입니다, 그게.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까지만 나오지 시험에 따라 안 나와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게 무효게? 이거는 이제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후발적 불능만 시험에 나오는데 유효냐 무효냐만 나옵니다. 왜 이게 유효냐면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 어른 소유권 취득 가능했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죠. 갑이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잖아요. 그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가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행해줄 갑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책임 문제가 발생해야 되지 무효가 되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고 그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자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잘못을 기책사유라고 말해요. 기책사유란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사유 이걸 말합니다.
책임을 기속시킬 수 있는 주관적 사유, 대표적인 게 갑이 불을 질렀어요. 그러면 불능이 된다는 걸 스스로 알고 했죠. 악이 고의입니다. 아니면 실수로 불을 질렀다. 과실입니다. 이렇게 고의 과실을 흔히 말할 때 기책 사유라고 말해요. 이렇게 갑의 잘못으로 불을 질렀냐 안 질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일 갑의 기책 사유로, 즉 기책 사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스스로 이행을 불행하니까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이거 나중에 우리 다 배웁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이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슨 청구들을 한다? 손해배상 청구들을 합니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 채무가 아까 뭐로 바뀌었다 했죠? 손해배상 채무로 질적 변경을 거치는 겁니다. 여전히 권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책사유가 없어. 천재지변으로 불렀다. 그럼 갑의 탓이 아니죠? 아니니까 갑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말은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문제는 요 어른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대신 뭘 줘야 됩니까?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죠. 그럼 지금 이 둘 중에 불가능이 된 것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이 됐지. 대금 채무가 불가능이 된 건 아니죠. 그럴 때 너는 너 채무를 이행하라. 대금은 달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나중에 우리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그래요. 나중에 배웁니다.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민총에서는 어디까지만 오느냐면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까지가 나옵니다.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그래서 3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 밑에 기출지문 및 기출지문 응용이라고 나옵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특성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지문이니까 우리 시험에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반드시 기출지문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2번을 보십시오.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 목적물이 전소된 경우 똑같이 나왔습니다. 두 번 다. 유효다 무효다? 거기 체결 후 돼 있잖아요. 후니까 무효가 아니고 유효라 그러는데 무효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이 두 번 나왔어요. 마찬가지다. 1번도 보십시오.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맞다 틀리다? 틀리잖아. 당시 확정됐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요 두 개만 암기하더라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요 두 가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시적 불능이 무효면 나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배웁니다. 그거는 나중에 배우면 되니까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까지 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도 뒤에 배우고 채무불량도 배우고 위험부담도 다 배웁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됩니다. 그러면 하나 외울 거 하나는 하면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하나 외워보세요. 기가 없으면 위험합니까? 위험 안 합니까? 기가 없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갑니다. 알겠습니까?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갑니다. 이거 외워놓으면 나중에 굉장히 편합니다. 기가 없으면 위험하다.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 기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요게 불능에 관한 겁니다. 다시 적법입니다. 제가 후닥닥 넘기면 여러분도 후닥닥 넘겨야 된다, 안 넘겨야 된다? 넘겨야 됩니다. 적법은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법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에 위반되는 걸 국가가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적법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이제 법은 크게 여러분 법은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눕니다. 강행법규란 아주 유식하게 말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법이 강행법규, 관계없는 것을 임의법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강행법규란 강행규정이라고도 합니다. 법규라 하기도 하고
어떤 법이 있으면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지,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그 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변경 못하는 걸 강행법규라 그래요. 임의법규는 법에 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원하면 법대로 안 해도 되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을 임의법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걸 원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사람은 사회 공동 생활할 때 지켜야 될 법칙이 제가 규범이고 그 법칙 중에 하나가 법이라고 그랬죠. 규범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그런데 사회 공동 생활의 영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거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이것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회 공동 생활의 영위가 안 됩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거기에 가는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여기가 뭐냐? 사회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선량한 풍습이라든지 기타 뭐에 관계되는 거? 사회 질서와 관계되는 거. 이런 것은 사회 공동 생활의 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계되는 법을 뭐라고?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뭐 하게 되면 합의하면 다르게도 사회 공동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런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전세권을 보면 반드시 뭘 취급하라고 그러냐면 전세금을 취급해야만이 전세권 성립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전세금을 취급 안 하고 전세권 성립하기로 약정했어요. 그러면 전세권 성립하게 안 하게? 네?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냐? 이 전세금을 취급하라는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전세금을 지급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 전세권은 성립하게 안 하게? 안 한다니까. 안 합니다. 강행 규정이라니까. 341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에 303조라는 조문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조문 나오죠? 나는 나오는구만. 그래서 거기 보면 전세권자는 뭘 취급하고 전세금을 취급하고 무슨 권리가 있다 되어 있죠. 이렇게 전세금을 취급하고 그러면 지급해야 돼. 이 법은 강행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법을 무슨 규정? 강행규정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343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 밑에 보면 여러분 책 제일 밑에 보면 73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게 각주라고 합니다. 그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로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강행규정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우리 민법에 임대차가 있어요. 그 임대차의 경우 차임은 언제 지급하느냐? 매월 말에 지급하라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 언제 되어 있다고? 그런데 두 사람 사이 20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했어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왜냐? 매월 말 지급하라는 규정은 법은 규정은 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원하면 이 법대로 안 해도 되는 법입니다. 그럼 이런 법은 무슨 법? 임의법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적법할 때 이 법은 어디에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까? 강행법규이죠. 임의법규에 위반돼서는 괜찮고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강행법규냐? 이거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조문에 가란에 강행법규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법원에서 결정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뭐에 관한 규정이냐? 물권법입니다. 그럼 물권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뭐가 많고? 강행법규고 요거는
채권법입니다. 채권법은 뭐가 많게? 임의법규가 많아요. 그러나 물권법에도 임의 규정이 있을 수도 있고 채권법에도 강행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은 원칙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법상 강행 규정의 예라고 써놓은 거 있죠? 39페이지. 그건 그냥 참고지.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공법 규정은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공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일이니까 수직 명령 관계죠. 강행법규입니다. 그 공법 규정인 강행법규를 위반했을 때 당연히 처벌 나오겠죠.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문제는 그 강행법규를 위반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효과, 이걸 사법이지 않습니까? 이 사법상 효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 유효를 만드는 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무효고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할 때는 뭘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과 을이 허가를 받지 않고 나중에 허가 받을 요량으로 먼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다음에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음식점업을 영업을 하는 사람, 즉 식품 판매를 업을 하는 사람은 뭘 받으라 되어 있게? 허가 받으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이 허가도 받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한 겁니다. 둘 다 지금 법을 위반해서 안 했어요. 그럼 이 둘 다 강행법규는 맞겠죠? 나는 깨끗한 음식 파니까 허가 안 받아야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허가 받지 않고 매매했어요. 문제는 매매는 갑과 을 사이에 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법률행위 했죠. 이 개인과 개인 사이 이 매매도 무효로 만들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매매는 무효입니다. 즉 처벌받는 건 문제가 아니고 개인 간의 효력도 무효로 만듭니다. 이런 강행법규를 뭐라고 한다고? 효력규정. 그럼 음식물 판매하면 식품위생 허가 받지 않고 음식물 판매하면 처벌 나오게 안 나오게? 무가 음식점은 처벌 나오잖아요. 그건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것이고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이 매매는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이 매매는 무효계 유효계? 이거는 또 유효입니다. 다 같은 강행법규지만 이거는 또 뭐라고? 유효.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단속 규정은 보세요. 법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죠.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 그래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시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부에서 합니다. 행정하는 거 아닙니까? 행할 행자 아닙니까? 그럼 행정부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행할 때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행정부가 국회가 만든 법을 행할 때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만든 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을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거는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규정이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법규를 단속 규정, 행정법규, 경찰법규 지금 여러분 쭉 나오죠? 조용하다. 40페이지 밑에 보면 경찰법규, 행정법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걸 효력규정, 안 미치는 걸 단속규정 그럽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효력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규정인지 법조문에 나와 있게 안 나와 있게? 안 나와 있습니다. 가로 안에 단속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판례라고 말해요.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하는 것만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뭘 봐야 되냐? 판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행 규정이니 임의 규정이니 하는 것도 확정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 공동 생활할 때 사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 그랬잖아요. 풍속이라는 개념도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관행이니까 세월이 감으로써 가치 판단이 바뀔 수 있게 안 바뀔 수 있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동성 간에 결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나는 정우승이 주라도 난 정우승하고는 결혼 못해요. 할머니하고 결혼하면서 했지. 누가 하더라도 난 할머니하고 결혼하지 남자하고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지금은 우리 일반적인 관념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너무 간에 남자와 여자 간에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태워지니까 우리는 지금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많은 사람이 갖고 있죠.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아직까지 그런 관념을 갖고 있을 때는 아직 양성이 결혼이 허용이 안 돼.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많은 사람이 하면 뭐로 바뀐다 이제? 양성 간의 결혼도 허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보정적인 게 아니라니까. 이 사회 질서라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가치 판단은 틀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옛날에는 감남과 어린이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감남이들, 어린이들은 다른 사람과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간통죄가 되었어요. 그럼 간통죄가 되면 누가 국가에서 형법상 죄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간통죄는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친다? 나쁜 짓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영향을 안 미치고 부부 간에는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은 성적 결정 자유가 있어요. 성을 어떻게 할 건지 행사할 건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행사했다 해서 국가에서 법을 주는 거, 죄를 주는 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헌법이 위반됐다 위헌 소송이 붙었잖아요. 처음 했을 때는 합헌이라고 나왔죠. 두 번째도 합헌이 나왔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라고? 위헌 판결이 나와서 지금 간통죄는 폐지됐잖아. 그럼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는 사회 질서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고 세월이 지금 가니까 요즘 젊은이한테 그런 게 물어보면 구닥다리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간통죄가 위헌이 되어서 폐지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폐지될 법률이 많고 새로운 법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강행법규인지 효력규정인지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기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다음 중 유효냐 무효냐 그걸 물어보지 왜 무효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40페이지 보면 여기서 암기할 거는 이제 요게 판례밖에 없습니다.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거 제가 6가지 적혀 있죠. 오른쪽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게 3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거 41페이지 제일 위를 보십시오. 음식물 판명이 되어 있죠.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명이 공무원의 영행위, 공무원은 영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했다, 처벌받는 것은 별로라고 영행위 자체는 유효입니다. 무허가 숙박업소에서 숙박했다, 숙박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니까. 처벌받는 것은 별로라고 유효입니다. 검사 불합격한 농수산물을 판매했다. 판매의 자체는 유효입니다. 따라서 나는 샀으면 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먹고 나서 할머니 허가 받았어요. 그럼 물어보면 돼 안 돼? 국자로 때려버린다니까. 왜냐? 그 행위 자체는 유효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판례 하나만 좀 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나옵니까? 네, 요거 우리 시험에 2번 나오는데 2번 다 여기 답으로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요 법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도 하지 않고 다시 을에게 매매합니다. 다시 매매하는 걸 뭐라 그러게? 전매라 그러죠. 등기하지 않고 전매하기 때문에 미등기 전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 사이에 등기는 어떻게 해주긴 했느냐? 가백에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해 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생략하죠. 중간에 있는 사람 등기를 생략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취득세, 등록세 내지도 않고 양도소득세 안 냅니다. 완전히 뭐라고? 전혀 부동산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부동산 투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우리가 흔히 뭐 분양권 전매 다 이거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사람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럼 이 법 위반돼서 안 되세요? 그럼 처벌 나오게 안 나오게? 처벌 나옵니다. 그런데 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 거고, 세 사람 사이에 맺었던 중간 생략 등기가 합의는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유효라고 나왔어요. 이게 유효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내가 대법원 판사 같으면 이거 무효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이런 거는 유효로 만들었다니까. 아니 이게 무효로 만들면 그냥 이런 게 줄어들 거 아니냐고. 근데 그거 유효로 만드니까 안 들키면 괜찮다는 말 아닙니까? 들키도 뭐만 내면 된다고? 벌금만 내면 되지. 효력은 유효니까. 성행하는 거와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두 번 다 이게 시험에 답으로 나온 겁니다. 한 번도 안 나와. 이것만 두 번으로 답으로 나왔어요. 얼레리 꼴레리다 이 말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이 말입니까? 그게 대법원 판사고 국회의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 기억해야 돼요. 유효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에 2번을 보면 1인 매매 제한에 관한 증권거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갑이 주식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갑 주식회사가 있어요. 그럼 원래 주식에 투자할 때는 투자죠.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얼마에 사겠다고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걸 주식회사에 뭐 한다? 이름하는 이게 이름매매라고.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식을 사든 얼마에 매각하든 모두 다 주식회사에 이름하는 거. 이걸 하면 돼 안 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름매매 하면 안 됩니다. 이 이름할 때는 종목, 매수식 이런 걸 다 정하고 해줘야 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름 매매했어요. 유효게 무효게? 지금 효력 규정 본다니까. 유효라니까. 그럼 지금 효력 규정을 보니까 보나 안 보나 유효겠지 뭐. 그래서 이름 매매는 제한하지만 이걸 위반하더라도 뭐라고? 유효입니다. 포괄적 이름 매매도 유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주식이니까 우리 시험에는 잘 답으로 안 나오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봅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중개법, 지금은 공인중개사법으로 바뀌었죠. 판결이 나올 때는 부동산 중개법이니까 항상 옛날 법이 바뀌었을 때는 앞에 뭘 쓰냐면 구부동산 중개법 이렇게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판례 나올 때는 무슨 법이 있으니까? 중개법이니까 항상 시험에 나올 때도 구중개법, 지금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이 법에 따를 때는 수수료 얼마 받으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게 안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된 수수료를 법정 중개 수수료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 갑이 중개업자 A를 와서 아저씨 제가 지금 급합니다. 제 아파트를 이번 달 말까지 3억 이상만 팔아주시면 제가 중개 수수료 외 알파를 더 주겠다고 청약을 한 겁니다. 중개업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케이 합의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나 한 건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물건에만 매달려서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3억 2천에 매매해 줬어요. 그래서 수수료 플러스 알파를 받았어요. 그 다음날 갑이 구청 지급과 직원 공무원을 데려와서 저놈이 더 받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업자가 더 받은 거죠. 받으면 돼 안 돼? 이 법정 중개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처벌 나오게 안 나오게? 등록 취소 등이 됩니다. 문제는 이 합의는 어떻게 할 거냐? 합의는 두 사람 사이의 중개 수수료 주기라는 합의하지 않습니까? 이 합의는 유효냐 무효냐 이 문제입니다. 판례는 이 합의도 무효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 아니고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입니다. 합의하더라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았던 거는 도로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줘야 된다? 돌려줘야 됩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 되겠습니까? 40페이지. 지금부터 효력 규정을 봅니다. 효력 규정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다음에 효력 규정 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으면서 중개업 등록도 안 한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 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 수수료 약정은 유효게 무효게? 예? 무효입니다. 수수료에 관한 우리 중개법이 한 사람만 수수료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등록 무이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중개는 무효입니다. 여러분 1번 판례 나와 있잖아. 40번의 1번 판례를 보세요. 40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변호사업 나올 겁니다. 여러분 흔히 법원에 가면 브로커라는 사람이 있죠. 아직까지도 브로커가 있는데 브로커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컨대 갑이 지금 할아버지가 물려준 토지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을이 시효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어요. 1,500평인데 지금 가격이 한 5억 정도 나갑니다. 그럼 갑은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승소할지 이길지 아닐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나 이걸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일단 5억짜리 같으면 착수금 정도는 얼마나 줘야 됩니까? 일단 1,000만 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5억짜리 소송 붙었다니까. 그럼 소송 가액이 5억이잖아요. 그럼 10%하면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소송 안 해봤죠? 그러면 1,000만 원 현금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보수사례 해가지고 말만 몇 프로밖에 하면 성공보수사례 다시 한 2천만 원, 제가 적게 잡은 겁니다. 죽게 잡아서 한 겁니다. 이러면 현금이 얼마 필요하다는 겁니까? 3천이 필요해요. 그런데 갑이 지금 승소할지 안 할지도 잘 모른다니까. 그런데 일단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할지 안 할지 모를 때는 이 착수금을 많이 달라 그래요. 약 한 1,000만 원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갑은 지금 이길지 안 할지 모르지만 1,000만 원의 돈이 필요해요. 그럴 때 옆에 누가 오느냐? 브로커 나타납니다. 아저씨. 저한테는 돈 줄 필요 없다 그럽니다. 소송 전부를 누가 한다는 겁니까? A가 하겠다는 겁니다. 뭐 필요 없다고? 수수료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럼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보수를 주는데 그것도 현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요 토지 일부만 나한테 양도해달라는 겁니다. 성수했을 때 토지 일부만 뭐 한다? 양도해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패소하더라도 돈 들어간다,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성수하더라도 현금은 토지 일부만 주면 되니까. 기가 솔깃해 안 해. 그래서 버럭한다고. 이렇게 하면 성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 아닌 자가 성수하면 소송물 일부를 주기로 한 약정은 유효게 무효게? 보나 안 보나? 무효지 뭐. 변호사들이 이걸 놔두겠습니까? 무효입니다. 그게 2번 이야기예요. 변호사 아닌 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성소시켜주고 소송물 일부를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번 판례를 봅니다. 구상호신용금고법. 지금은 상호신용금고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축은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88 그게 옛날에는 금고였다고. 지금은 은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은행이 아닙니다. 그 저축은행이 바뀌었는데 구상호신용금고법에 따르면 상호신용금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용이 아니고 비업무용 자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취득을 했어요. 자, 그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부동산 취득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지금 제가 오른쪽 걸 하면서 제가 왼쪽 걸 잘못했네. 그래 말고, 자, 요걸 보십시오. 아직까지 유효 안 했는데, 판례할 때인데, 비업무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요거 뭐라고? 유효입니다. 요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에 해당됩니다. 지금 제가 하면서 설명을 다시 다른 걸 합니다. 요거하고 비교하는 게 40페이지 4번을 보십시오. 4번이 아니고, 맞다. 4번을 보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거 나옵니까? 예, 공익법인은 예컨대 대표적인 게 사례밖에 보면 재단법인이 있죠. 그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A 학교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했습니다. 그 처분에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제가 이거하고 지금 헷갈려서 했습니다. 비업무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유효고, 지금 제가 말하는 3번은 어디에 속하는 것이다? 효력규정입니다.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단속규정에 속합니다. 요거 지금 여러분 책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판례할 때 할 걸 지금 아차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럼 왼쪽 단속규정 말고 효력규정 봅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스스로 주기란 약정 무효. 2번 변호사 자격증 없는 자가 소송물 일부 받기라는 것도 무효. 4번 공익재산 기본재산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지금 다 했죠? 다음에 하나만 더 합니다. 3번을 봅니다. 구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라고 나옵니까? 이 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임대를 하라는 의무임대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 의무임대기간이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공부 시간에 배웁니다. 그런데 임대주택회사가 이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뭐 했다? 처분했어요. 이 처분에는 뭐가 된다? 무효입니다. 4번 말고 3번을 봅니다.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행위는 마지막 줄 뭐로 되어 있다?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는 데냐? 그냥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효력규정, 즉 초과수수료 약정은 무효.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자가 하는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변호사가 아닌 자가 하는 거 무효.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면 됩니다. 왜냐? 긴 문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른쪽 41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에 기출문제라고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 돼 있죠? 전부 다 한 줄씩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짧은 문장이 나온다고. 효력규정이 아닌 거 답은 몇 번이게? 아까 1번이 두 번 시험에 답으로 나왔다 했잖아요. 1번이 답입니다. 그게 2번, 3번 이런 걸 모르더라도 3번도 했고 4번도 하는 건데 모르더라도 답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1번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짧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6가지 강의를 6가지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만 암기하시고 나중에는 나머지는 나중에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력 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목적의 적법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인데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갔을 때 생략한 것들 좀 집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